어제 오후 계략적으로 길을 익혀놓았기에 여유있게 마필행 패스를 거쳐 묘쾌강 보트 투어 티켓 판매소로 향한다. 보트 투어를 할 수 있는 선착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도로는 중간중간 좁거나 가파른 곳이 있고 더구나 비포장도로 공사를 하는 구간도 있어 1시간 이상 소요된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기가 아니니 미끄럽거나 낙석으로 인한 위험은 덜하다. 맑은 날씨였지만 은근히 가시거리가 짧았다. 마치 옅은 안개나 미세먼지가 산 사이에 머물러 있어 협곡의 웅장함은 아주 청명하지는 않은 느낌이었다. 매표소에서 배를 타는 곳까지 셔틀버스로 이동하여 오른 보트가 강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자 옥빛에 가까운 파란 강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인다. 차갑지 않고 싱그러운 느낌이 강하게 전해져 한순간에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하다. 어떤 관광객들은 흥겨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뱃머리에 우통을 벗은 채 앉아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파른 절벽이 양쪽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강 한가운데 협곡이 깊어지는 지점에서 서둘러 인생샷을 남기기에 바쁘다. 보트가 천천히 물살을 가르는 풍경과 강변 언덕에서 농부들이 이른 봄 농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한가로워 보였다. 웅장한 자연 속에서도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이 스며드는 풍경은 여행자에게 묘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협곡을 지난 지점에서 배를 돌려 원점으로 돌아오는 중간, 잠시 머무르는 경유지에는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팔고 있었다. 녹즙처럼 신선해 보이는 사탕수수 주스는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으로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었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었다. 협곡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옥빛 강물의 고요함,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자연의 한 점으로 녹아드는 듯한 감정을 느낀다. 묘쾌강의 봄은 화려한 풍경이라기보다는 자연, 사람, 여행자가 함께 만들어내는 생생한 장면의 연속이다. 묘쾌강에서의 보트 투어를 마치고 강 건너편 마을로 발길을 돌아본다. 중국 국경까지 20km도 채 안 되는 거리라니 국경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이 함께 스며든다. 마을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돌고 돌아 올라야 한다. 오르막을 정신없이 오르다 휘어진 길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조금 전까지 보트를 타고 흘러가던 묘쾌강이 협곡 한가운데 옥빛띠처럼 반짝이며 눈아래 펼쳐져 있다. 강을 둘러싼 절벽들이 감싸하는 풍경은 보트 위에서 느끼던 압도감과는 또 다른 감흥을 준다. 강 건너편 매호박으로 이어지는 길들은 가느다란 선처럼 언덕을 타고 흘러가고 오토바이 여행자들의 엔진음이 계곡을 건너 희미하게 들려온다. 산골 마을의 고요한 생활과 모험을 하듯 여행하는 여행자의 여정이 한 장면 안에서 교차하는 듯 해보인다. 1시간 남짓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달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산비탈 흙냄새와 초봄 농사의 기운이 함께 전해져 왔다. 다시 길을 돌려 나와 욕회강에서의 보트 투어 여운을 뒤로하고 매호박으로 향한다. 매호박은 하장루프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산간 도시로 마피랭 패스와 함께 여행자들이 꼭 들르는 거점 도시이다. 해발이 높고 협곡과 산줄기가 깊게 교차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협곡절경과 강풍경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국 국경에서 멀지 않아 역사적으로도 교류가 많았던 지역이라고 한다. 매호박 시내로 들어가기 전과 시내 주변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홈스테이 단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마당에서는 오토바이 여행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맥주를 마시며 여행 이야기를 이어가는 풍경을 보니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니라 여행자들이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장소로 보인다. 동반에서 출발하였기에 이곳에서 머물다 가기에는 너무 짧은 거리였지만 많은 라이더들은 이곳에서 하루를 지내다 가는 것 같았다. 매호박 시내에는 이지라이더들과 여행자들이 섞여 붐비는 식당이 몇 군데 눈에 띄었다. 현지식과 서양식 메뉴가 섞여 있었는데 많은 라이더 틈에 끼어 늦은 점심을 해결한다. 점심 식사 후 잠시 시내를 둘러보았다. 몽족, 따이족, 가오족 등 여러 소수민족이 모여 교류를 하는 시장으로 특히 일요일 전통시장이 유명한데 이때는 주민들이 각자의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장터로 모여들며 가축거래, 의복, 수공예품, 향토 음식이 활기를 더한다고 하니 여행자 입장에서는 매호박 시장이야말로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무대라고 할 수 있겠다. 매호박을 떠나 두지아로 향하는 길,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만난 뷰포인트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풍경을 보게 된다. 고갯마루에 서자 매호박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붉은 지붕들이 모여있는 마을과 그 주변을 감싸는 산세,
그리고 멀리 이어지는 길들이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펼쳐졌다. 조금 전까지 그 안을 돌아보고 머물던 공간이 이제는 멋진 풍경으로 내려다 보이는 순간이다. 이곳에서 시작된 카르스트 지형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구간은 1시간 이상 지속된다. 도로 주변으로 수억 년 동안 석회암이 빚어낸 날카롭게 솟은 봉우리와 깊이 패인 계곡이 반복된다. 일부 산봉우리들은 검은 빛을 띠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논과 마을은 자연의 거대함 속에서 더욱 작고 소박하게 보인다. 바람은 얼굴을 스치고 산은 묵묵히 길을 열어주었다. 레오박의 중심에서 두지아로 향하는 길 35km 지점에 위치한 마우두에까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1시간 반을 달렸다. DT-176번 도로와 DT-182번 도로가 갈라지는 삼거리를 조금 지나면 좌측에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이곳을 기점으로 DT-176번 도로를 타고 직진하면
두지아까지 약 36km의 거리이고, 좌측 언덕길을 오르면 두지아까지 약 57km의 작은 마을들로 이어지는 길이 나타난다. 왜 더 긴 거리의 여정이 택해졌는지 나도 알 수가 없었다. 살짝 우측으로 구부러진 큰 길을 택하지 않고 직선으로 난 작은 길을 택한 때문인 것 같다. 아무런 의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두지아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을 때 두지아로 가는 길이 맞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갈림길에서 약 20km 정도까지 갔을 때 길을 잘못 택했을지도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작은 마을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두지아로 가는 길이 맞다고 했다. 그때까지 그 길로 인도했던 구글 지도는 이제 손을 뗀 듯 자꾸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한다.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체되니 마음이 조급해지고, 더구나 구글 지도에 의존해 움직였던 길을 갑자기 정보를 바꾸고 주변 사람들과 말은 제대로 안 통하는 데다가 오토바이의 연료 상태와 어두워지는 날씨 때문에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지도를 보고 확인한 결과는 산골의 작은 마을로 이어지는 길들을 따라 험준한 산을 넘으며 60여 킬로미터 길을 4시간 정도 소요되어 두지아로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해가 떨어지고 땅거미가 밀려들기 시작할 때였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지형을 미리 알았다면 당황하기는커녕 험준한 산세의 주변 풍경을 즐기며 움직였을 수도 있었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두지아는 옌민구역에 속하며 테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하장루프 남쪽에 위치한 작은 산골 마을로서 마을 주변에는 푸른 논밭과 작은 강이 흐르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덕분에 여행자들이 하루쯤 머물며 숨을 고르는 곳으로는 최적의 장소이다. 두지아 필드 뷰홈스테이는 논과 밭,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인 위치에 자리 잡은 두지아의 여행자 숙소이다. 방갈로 타입이방은 좋은 경치를 볼 수 있고, 발코니 혹은 창문 너머로 산과 논밭이 보이는 방들이 인기라고 하는데, 내가 머물렀던 2층의 개인룸도 하루 이틀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지역 음식과 간 만든 요리 및 현지 특산품을 식사로 제공하고 있으며 조식을 포함한 숙박비 또한 저렴하다. 단지 베트남의 많은 여행자 숙소들이 그러하듯 방들은 벽 두께가 얇거나 방이 공용 공간과 가까워 파티 소리, 배낭여행 그룹 이야기 소리 등이 들리기도 하니 조용한 숙박을 원한다면 사전에 방 위치를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침을 먹고 이지라이더들과 여행자들은 길을 떠났다. 사흘간 긴장 속에 끌고 다닌 몸과 마음을 잠시 휴식으로 이완을 시켜본다. 하루를 온전하게 두지아에서 지내기로 작정을 한 것은 주변의 두지아 폭포를 돌아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폭포로 진입하는 메인 도로까지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수준의 아스팔트 길로 특이한 점이 없었으나 진입로로 들어서면 산길을 트레킹하는 느낌이 들며 주변 마을과 계곡, 논밭 풍경 등과 어우러져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작은 다리, 돌길, 강물 흐르는 소리 등은 여행자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높이는 약 6m,
폭은 약 2m 정도로 비교적 아담하지만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된 두지아 폭포는 특히 관광지로만이 개발된 다른 폭포와 달리 상업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그저 물놀이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좀 더 주변을 여유롭게 관찰을 한다. 논과 밭 사이로 작은 에코로지와 홈스테이들이 하나둘 눈에 띄었다. 나무와 돌, 대나무로 지어진 소박한 건물들은 주변 풍경에 스며들 듯 자리 잡고 있었다. 산 쪽으로 눈을 돌리면 카르스트 지형의 능선이 눈앞을 가득 메웠다. 날카롭고 검푸른 봉우리들은 줄지어 솟아 있었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마치 돌산 이숨을 쉬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하늘은 맑았지만 능선 사이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묵직했고 풍경은 장엄했다. 계곡으로는 물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온다. 전날 메오박에서 두지아로 오면서 길에 대한 숙지를 못한 때문에 고생을 하였기에 출발 전 홈스테이 사장님에게 하장으로 가는 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하였다. 첫째, 남쪽 까오방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지만 길은 험하고 볼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둘째, 옌민으로 나가 하장으로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이라고 했다. 세 번째 길은 숙소 사장님이 추천한 길로 조금 험하기는 하지만 옌민을 통해 들어온 여행자가 다른 루트를 통해 하장으로 가고 싶다면 꼭 권해주고 싶은 길이라고 했다. 룽오 뷰포인트와 지엉투엉 마을을 지나 리틀마 피행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른 아침 살짝 비가 내리는 두지아를 출발했다. 마을을 빠져나오는 언덕에 올라서 어제 하루 머물렀던 마을을 내려다본 후 한 굽이 돌아서니 또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룽오뷰 포인트는 언덕 정상부에 있었다. 전망대에서는 멀리 솟아있는 뾰족한 석회암 봉우리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이 지역 특유의 카르스트 지형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눈을 발 아래로 돌리면 계단식 논과 밭, 그리고 산새가 섞여 있어 자연의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니 오토바이 여행자들은 교통이 불편함에도 굳이 두지아라는 지역을 찾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곳에서 10여 분 정도 더 가면 1935년에서 1940년 사이 프랑스 식민 시대에 건설된 요새화 성벽 유적이 나타난다. 프랑스가 이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로 마을을 보호하고 통신 및 감시를 위해 건립되었다고 전해진다. 지엉투엉 마을은 그렇게 험준하던 산과 계곡 사이로 완만하게 가로지르는 길의 연속이다. 들판과 녹음 가득한 숲, 그리고 돌산의 절경이 중첩되는 모습이 인상적인 이 마을을 지나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오르면 그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가 나타난다. 그곳에서 보는 풍경의 특징은 봉우리들이 뾰족한 산처럼 하늘로 뻗어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부터 리틀마 피행이라 불리는 지역까지의 구간은 도로가 좁고 낙석 구간이 있으며 가끔씩 비포장도로도 달려야 하니 오토바이 속도를 줄여 조심을 한다. 전망은 시원하게 트여 있어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자주 나타난다.
관바현에 있는 룽땀 마을은 하장으로 오는 길에서 볼 수 있는 산과 강이 그려낸 또 하나의 풍경 명소이다. 역시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룽땀 마을은 규모가 작기는 하나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와 강둑을 따라 걸으면서 흐르는 강물을 감상할 수 있는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곳에 주로 거주하는 몽족은 마을의 직조 제품으로 조상의 전통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수요도 충족한다. 이제 나흘간의 험한 하장루프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이다. 다시 문명으로 들어온다는 감각이 드는 하장 입구에서 여행의 여운과 아쉬움이 교차한다.